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파이 지갑 해킹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 구절을 랜덤으로 만들어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라고 해도 만약 타인이 랜덤으로 입력한 비밀 구절이 불행하게도 나의 비밀 구절이랑 같다면 해킹 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사실 비밀 구절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서는 여러 번 이상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비공개 AM에서 니콜라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런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경우는 암호화폐 역사상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호학자들도 이런 암호를 생성을 해서 수조 번 이상 충돌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충돌이라는 것은 같은 코드가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우연의 일치는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 그랬다면 이미 현재 현존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타 암호화폐들도 난리가 났었겠죠. 아마 기본적으로 비스탁형 지갑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아마 여러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제 커뮤니티 방과 영상에 올린 자료 중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이 파이 지갑은 BIP39와 BIP44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고, 즉 파이 지갑은 이 보안은 파이 지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타 암호화폐 비스탁형 지갑의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미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랜덤으로 비밀 구절 또는 비밀키를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어느 정도 우연일치로 해킹을 할 수 있었다면 해커들이 다 그렇게 해왔었겠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단순 랜덤한 코드나 단어들을 무작위로 입력을 해서 상대방의 코인을 빼내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도 수천억 년이 걸리는 게 현재까지 암호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니콜라스도 또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파이 같은 경우 2048개의 단어 중 중복 사용 가능한 24개의 영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더 입력을 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표이고요. 단어를 하나를 추가하면 당연히 2048가지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중복 가능한 2개 단어만 추가하더라도 벌써 400만 개 이상의 경우의 수가 생겨버립니다.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단어 2개만으로도 로또 1등 당첨과 매우 흡사한 확률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단어 3개를 입력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미 85억 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단어가 4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17조 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입력을 하다 보면요, 단어가 24개가 입력이 되는 순간 이 경우의 수가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수치를 우리가 읽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그저 2048의 24제곱은 2.96427775의 10의 79승과 같다. 즉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개수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또는 몇억 개에서 심지어 몇십억 개 정도의 비밀 구절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랜덤으로 조합을 해서 찾아낼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찾아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높았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암호화폐는 이미 해킹이 되었고 이슈가 있었고 다른 방식의 암호학이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챗 GPT와 그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 챗 GPT나 그록 같은 경우는 AI 기능 중에서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AI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잦은 분야가 있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대화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런 종류의 대화는 챗 GPT나 이 그록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24개 영단어로 만들 수 있는 이 경우의 수, 이 수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표현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치를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확률을 뚫고 해킹할 가능성이 현재 어느 정도 있을까? 챗 GPT에게 먼저 물어봤을 때 챗 GPT는 일단 이 수치는 우주의 원자 수와 비교를 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셀 때 나오는 엄청난 숫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나이와 비교를 해보자면 우주의 나이는 고작 138억 년 정도인데요. 즉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10의 17승 초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의 79승 정도라는 수치는 우주의 나이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간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주 나이에 수십억 배가 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지구의 모래 알갱이와 비교를 한 예가 있는데요.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는 약 10의 18승에서 20승계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10의 79승이라는 수치는 이보다도 훨씬 큰 숫자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의 개수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곱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현재 이 BIP39 암호학을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주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기술로는 심지어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여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 AI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록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실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컴퓨터도 이 정도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확률을 뚫는 것은 여전히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암호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탄생되면요, 이미 바로 그 전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학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해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데이트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미 언급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록이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만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개 영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 우주가 우연히도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로 재구성이 될 확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모래 알갱이를 지구 어딘가에 던져놓고 모래 알갱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모래 알갱이를 찾지 못하겠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큰 문제이겠죠. 그런데 실제 비밀 구절을 찾는 것은 지구 안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를 찾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밀 구절은 엄청난 보안의 힘을 가졌지만 말도 안 되게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갑 사용자가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을 온라인에 너무 쉽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흔적을 남기거나 또 스캠 사이트의 이 비밀 구절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입력을 해서 해커들에게 갖다 바치거나 하는 경우는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의 이 보안성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파이뿐만이 아니라 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할형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타인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비효율적으로 리소스를 낭비해가면서 랜덤으로 비밀키나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가면서 의미 없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비밀 구절을 가진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비밀키나 비밀 구절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은 수탁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비밀 구절을 안전하게 지키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비밀 구절을 함부로 어떤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번 비공개 AMA에서 해외 모더가 파이 지갑의 여러 비밀 구절 탈취 사건을 언급을 하고, 이로 인해서 파이 지갑에도 다중 인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요. 여기에 니콜라스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개발자 소스에서 제가 얻어왔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인증, 이중인증이 되었던, 삼중인증이 되었던, 사중인증이 되었던 이런 추가적인 보안 장치는 휴대폰 도난이나 기기 보안을 강화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비밀 구절을 뺏기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 구절을 알면 기기 접근이 없어도 파이 블록체인을 언제 어디서든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마치 집의 보안을 위해서 여러 자물쇠로 대문을 잠가 놓는다 하더라도 펜스나 창문이 열려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비밀 구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개발자들 해외 모더들이 이 파이 지갑 다중 인증에 관해서 니콜라스에게 질문을 하였고, 당시도 니콜라스는 우리가 보안 레이어를 쉽게 떠올려 보면은 이 OTP와 같은 보안 코드들은 레이어 2나 레이어 3 등에 올라가 있는 보안 장치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가장 아래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바로 작동시키는 최종 코드는 비밀 구절이다. 즉 비밀 구절을 상대방에게 내줘버리면 그 상단에 있는 보안 장치를 아무리 강화시켜
보아도 의미가 없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결국 비밀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밀 구조 자체가 그냥 암호화폐 코인이다, 파이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키, 비밀 구절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움직이는 최종 권한이자 암호화폐 자산 그 자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2023년 7월 정도에 코어팀 멤버 크립토킹은 이 파이지갑 보안 관련해서 코어팀은 지갑에 몇 가지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추가하는 것에서 논의를 하고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단계 인증이 될지 아니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는 있다 이렇게 작년 7월 정도에 언급을 했지만요. 그래서 추가적인 2단계 인증이 미래 파이지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업데이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케이스는 비밀 구조를 타인에게 뺏기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도난당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현재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파이코인 탈취 사건을 2단계 인증으로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래의 개인도 여러 개의 비밀키를 사용을 해서 지갑을 작동시킬 수 있는 다중 서명 지갑을 사용을 해본다면 이라는 가정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비밀키로 열어야만 코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지갑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현재 해킹 사례를 보면요. 이 여러 개의 비밀키를 또 스캠 사이트에 한 번에 다 입력을 하는 유저들이 또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온라인 어딘가에 이 여러 개의 비밀키를 한 번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비밀키가 아니면 비밀 구절이 하나가 되었던 여러 개가 되었던 이 관리 방식이 잘못되면은 이 파이코인을 지키기가 힘이 든다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비밀 구절을 스스로 안전한 곳에 오프라인에 깊숙이 보관을 해 놓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어제 제가 비공개 AMA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겼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청디아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계와 토큰 경제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우리 프로젝트와 다른 프로젝트의 현재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예측하되 실제로 잠재적인 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커뮤니티 규모, 어느 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우리가 취한 접근 방식, 또 행동, 사용자 및 개척자 구성 측면에서 현재 파이의 지표와 비교할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비교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출시를 위해 최대한 평가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파이가 ICO나 프리세일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명 이상의 유저와 수백만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을 이미 지금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 코인의 분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수년 이상 동안 수십만 건 이상의 P2P 거래 등을 누적을 시켜왔습니다. 파이코인을 이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을 해왔고 파이코인의 가치를 부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앱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자율적으로 상장하지 못하게 이를 지금 막고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초반에 이 파이코인의 펌프 앤 덤프 전략 등을 통해서 가치를 하락시키고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체 탈중앙 KYC까지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인 1계정 원칙을 또 고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여러 법적인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커뮤니티 성장을 장려하고 이제 오픈 메인넷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이렇게 흡사하게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존재했었다면은 사례가 있었다면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와서 파이에 적용을 시켜서 예측을 해보면 되는데 현재까지 나왔던 수만 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파이를 닮은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샘플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3년, 4년, 5년 파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파이 프로젝트를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에 존재했었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타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보려는 행위 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무리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통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오리너구리와 비트코인 그리고 파이코인 이야기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독특한 동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버처럼 생긴 몸통에
오리의 부리를 지는 이 기묘한 생명체는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알을 낳고요. 또 젖을 먹여서 새끼를 기르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유류의 틀을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오리너구리에게는 유두가 없기 때문에 새끼들이 젖샘에서 땀처럼 분비되는 젖을 핥아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매우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리너구리는 위장이 없는 드문 척추 동물로 손꼽히고 있고 방어 수단으로 뒷발에 독을 지닌 가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인데 독을 지닌 가시가 존재한다. 이건 상당히 이상하죠. 그래서 오리너구리는 기존의 동물과 비교하기 어려운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18세기 말에 서양 학자들이 처음 이 오리너구리를 접했을 때 그들은 이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798년에 존 헌터가 이 오리너구리의 박제와 스케치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이 생명체가 유럽에 처음 소개가 되었지만 당시 학자들은 이 동물을 조작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리너구리의 외형은 기존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느 하나로도 분류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 오리너구리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리너구리가 실제 생포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존재가 인정이 되었지만 학자들은 여전히 그 분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오리너구리를 설명할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를 했고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리너구리의 고유한 위치를 형성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틀로는 새로운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전문가 오태민 작가님이 이 오리너구리 사례를 비트코인에 비유를 하면서 기존의 개념이 새로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언어나 개념이 자연의 현상보다 우선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인간이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같은 분류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는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리너구리가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았듯이 비트코인도 기존의 금융과 투자 틀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고 저는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이 오리너구리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이를 지켜보면서 파이는 기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구축해놓은 여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다라는 생각만 해왔었는데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읽고 나서 오리너구리라는 매우 적절한 표현 사례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요. 파이도 이 기존의 범죄 틀을 깨야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2019년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이 파이 프로젝트는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출시가 되고 이 파이 역시 기존의 암호화폐들과 비교되며 평가를 받았고 이 파이의 본질이 그로 인해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파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파이의 독창성 자체가 기존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역사가 현재 10년이 좀 넘었죠. 그렇게 길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 수만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고정된 인식과 분류 체계를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만을 진정한 탈중앙 암호화폐로 여기는 또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처럼 다른 방식을 채택한 프로젝트들,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프로젝트들은 초기부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또 이더리움이 ICO 붐을 일으키고 또 이더리움 이후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야만 그 후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자리 잡은 것도 또 다른 고정관념 체계 형성을 가속화했죠. 그런데 파이는 ICO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거래소 상장을 서두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이 P2P 유틸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해나가면서 이 안에서 파이의 가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이는 종종 다른 목적을 가진 스캠 프로젝트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로 어느 한 범주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않습니다. 매우 기형적이죠. 이러한 독창성 때문에 파이는 그 태생 자체를 의심받거나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 우리 사이에서도 파이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파이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자주 만들어내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 코어팀이 중앙화된 시스템을 너무 오랫동안 고집을 하고 있다는 점, 또는 커뮤니티가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오류를 찾아내고 참여를 반복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의 신뢰를 잃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비판을
우리들은 가끔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비판은 현재까지 나온 프로젝트들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고 거래소 상장을 시키고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1대1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상당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으십니다. 타 암호화폐는 이렇게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이 되고 있는데 파이는 이러면 망하는 게 아닐까요? 라든지 파이는 이렇게 중앙화를 오래 하고 있으면 이것은 실패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KYC가 정말 쉽다. 30분 안에 통과가 되는데 이 파이는 뭐 쓸데없이 탈중앙 자체 KYC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저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기존의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이런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다 보고 리뷰를 해보고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새롭게 길을 개척하는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이할 수밖에 없고, 또 거래소 상장을 우선시하는 유저들을 보았을 때는 이 파이가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나 채굴 경험이 있는 분들, 거래소의 현물이나 선물 거래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파이를 보고 1대1 비교 매칭을 해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